준석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죠. 11시가 넘은 시간이지만 아내 유진은 아직 귀가하지 않은 듯 했어요. 준석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놓고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물을 들이키는 동안 휴대폰 화면에 아내에게 보낸 여러 개의 부재중 전화가 답 없이 남아 있었어요. 일이 바쁘긴 하겠지 준석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8세의 준석은 중소기업 과장으로 지난 15년간 성실하게 일해왔어요. 월급은 크지 않지만 안정적이었고 유진과의 결혼 생활도 나름 원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성공한 결혼의 표본으로 불릴 정도였죠. 준석은 불현듯 옷장 위에 놓인 유진의 새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브랜드 로고가 달린 그 가방은 분명 고가품이었습니다. 여태껏 본 적 없는 가방이었고 최근 유진이 들고 온 세 번째 명품이었죠. 과장 월급으로는 엄두도 못 낼 가격대였어요. 준석은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요즘 유진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죠. 대화도 줄었고 스킨십도 피하는 듯 했습니다. 주말에는 회사 일이라며 외출이 잦아졌고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어요. 유진의 설명은 늘 업무 스트레스와 대표이사의 요구사항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준석은 그 말을 믿으려 했어요. 34세의 유진은 외모와 능력이 뛰어나 대기업에서 대표이사 전속 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직장 생활이 바쁘고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유진의 신용카드 명세서에서 고급 호텔 스파 이용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물어보니 회사 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또 며칠 전에는 고급 넥타이 핀이 서랍에서 발견됐어요. 준석은 자신이 그런 것을 산 기억이 없었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의 메시지였어요. 오늘도 늦어요. 회의가 길어졌네요. 먼저 자요. 준석은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따뜻함이나 애정이 느껴지지 않는 문장이었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와. 그리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준석이 잠든 지 1시간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불을 켰어요. 고급스러운 원피스에 살짝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눈에 띄었죠.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가 얼굴을 씻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준석은 잠든 척했어요. 일부러 나를 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다음 날 아침 준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유진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유진의 가방에 향했죠. 망설임 끝에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강하게 풍겼고 화장품과 함께 호텔 키카드가 들어있었어요. 호텔 이름이 적힌 카드를 보며 준석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준석은 생각에 잠겼어요. 유진과 처음 만났던 때가 떠올랐죠. 대학 선후배 모임에서 만난 유진은 밝고 활기찬 여성이었습니다. 준석은 첫눈에 그녀에게 반했어요. 결혼 후 3년간은 행복했죠.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을까? 준석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준석은 충동적으로 유진의 회사 근처로 향했어요. 이유는 자신도 잘 몰랐죠. 그저 뭔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그 근처에서 대학 동창인 민우를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 앉아 민우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준석의 눈은 자꾸 유진의 회사 빌딩을 향했습니다. 민우가 준석의 심란한 표정을 눈치챘는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준석은 망설이다. 최근 유진의 이상한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우는 한참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조사해봤어? 전문가한테 의뢰한다거나. 민우의 말에 준석은 고개를 저었죠.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아직은. 6시 30분 준석은 민우와 헤어지고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으니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하려던 참이었어요. 유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준석은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0분, 20분 시간이 흘렀지만 유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7시가 넘어서야 유진이 회사 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4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그녀와 함께 있었죠.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유진의 허리를 감싸며 웃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그들이 지하주차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곧 고급 외제차가 빌딩을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준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몸은 차갑게 식었지만 머릿속은 뜨겁게 달아올랐죠. 그 남자가 유진의 회사 대표이사 서진우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유진의 상사이자 45세의 기혼 남성 준석은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듯 했어요. 명품 가방들, 늦은 퇴근, 호텔 키카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준석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 근처 모텔에 머물렀어요. 유진에게는 갑자기 지방 출장이 잡혔다고 거짓말을 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광경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유진과 서진우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자 준석은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인터넷으로 탐정 사무소를 검색했죠. 몇 군데 전화를 걸어본 후 평판이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탐정 사무소를 방문했어요. 강영사라는 40대 중반의 남자가 준석을 맞이했습니다. 강영사는 준석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설명했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했습니다. 비용은 적지 않았지만 준석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죠. 계약서에 서명하고 성금을 지불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석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유진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바쁘다는 이유로 늦게 귀가했고 준석과의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외출했죠. 준석은 이제 그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강영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자료가 준비되었으니 사무실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죠. 준석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강영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유진과 서진우는 약 6개월 전부터 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였어요. 주로 점심시간이나 업무시간에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만남을 가졌죠. 문을 잠그고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직원들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호텔에서 만났어요. 사진 자료도 있었습니다. 준석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유진의 휴대폰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죠. 그날 밤 유진이 샤워하는 동안 준석은 유진의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비밀번호는 유진의 생일이었어요. 준석은 메시지함을 열었고 서진우와의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았어요. 대표님 다음엔 더 오래 있을 수 있게 약속 잡아둘게요. 준석은 메시지를 보며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유진과 서진우의 관계는 단순한 의심이 아닌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준석은 이틀간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할지 고민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뒤섞였어요.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결국 준석은 유진과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는 것은 의미가 없었어요. 금요일 저녁 준석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서 유진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테이블 위에는 탐정이 모은 증거들과 휴대폰 메시지 캡처본을 준비해 두었죠. 9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은 준석이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란 듯 했어요. 준석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서진우 대표와 무슨 관계야?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곧 태어난 척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직장 상사일 뿐이잖아. 준석은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유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호텔에서 함께 있는 모습, 사무실에 들어가는 장면, 친밀한 모습의 CCTV 영상이었죠. 유진의 표정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증거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준석은 휴대폰 메시지까지 보여주며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우리가 부족한 게 뭐였어? 준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려 노력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부족한 게 뭐였냐고. 모든 게 부족했어. 돈도 명예도 능력도. 그 사람은 나에게 모든 걸 줘. 당신이랑은 달라. 유진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불만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준석은 유진의 말에 고통스러웠지만 더 묻고 싶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 생활은 다 거짓이었어.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진심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한계가 보였지. 서진우 대표는 달라. 그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준석의 가슴에 깊은 상처가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명품들이 그렇게 좋아? 준석의 질문에 유진은 오히려 더 당당해졌어요. 좋아하는 걸 왜 숨겨난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이 좁은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사는 건 내가 꿈꾸던 삶이 아니야. 준석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준석은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짐을 챙겨둔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유진에게 말했죠. 내일부터 변호사를 통해 연락할게. 이혼 절차를 시작할 거야. 더 이상 우리 사이에 대화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준석은 유진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어요. 유진의 눈에는 눈물이 아닌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준석은 친구 민우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어요. 증거가 확실하니 유리한 위치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죠. 하지만 준석은 단순히 이혼만으로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유진과 서진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준석은 인터넷을 검색하며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많은 정보를 수집한 후 그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어요. 서진우의 회사 감사팀에 제보를 하기로 한 것이죠. 회사 내 성비위 문제로 신고하면 서진우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언론사에도 익명으로 제보할 계획이었어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석은 정확한 증거와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권력을 이용한 부적절한 관계, 업무 시간 중 사적 만남, 회사 자금을 이용한 접대 의혹 등 여러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서진우와 유진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죠. 이혼 소송과 함께 준석은 서진우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파괴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죠. 준석은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계속 행복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아침 준석이 출근길에 신문을 펼쳤을 때 작은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기업 임원. 성비위 의혹 감사 착수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에는 서진우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회사의 고위 임원이라는 점과 상황 설명으로 보아 서진우가 분명했죠. 준석은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유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좀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준석은 냉정하게 대답했죠.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더 이상 할 말은 없어. 유진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모든 게 엉망이 됐어. 준석은 결국 짧은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한 유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화려한 명품은 온데간데 없었고 피곤한 얼굴에 화장기 없는 모습이었죠.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됐어. 성비위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게 드러났어. 이건 다 내가 한 짓이지. 내가 제보한 거잖아. 유진의 말에 준석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지. 내가 아니라 내 선택이 이런 결과를 만든 거야.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준석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 신고를 취하해줘. 서진우는 더 이상 나를 만나주지도 않아.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준석은 유진의 모습에 잠시 흔들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야. 유진은 울음을 그치지 못했죠. 카페를 나서는 준석의 등 뒤로 유진이 외쳤습니다. 서진우한테도 당했고 이제 너한테도 이렇게 버려지는 거야. 난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준석은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잠시 침묵 후 돌아보며 말했죠. 넌 스스로 모든 걸 버렸어. 내가 아니라. 그 말을 끝으로 준석은 유진을 뒤로하고 걸어갔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준석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서진우가 합의를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죠.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준석은 잠시 생각했어요.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좋은 제안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석은 오랜 고민 끝에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합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더했습니다. 서진우가 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준석은 이것이 단순한 복수심이 아닌 사회적 정의를 위한 결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일주일 후 모든 조건이 합의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우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다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준석의 조건을 받아들인 것이었어요. 막대한 위자료도 지급되었죠. 준석은 이제야 조금 마음의 평화를 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준석은 회사를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것이 유진과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었어요. 다행히 더 나은 조건의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집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새 회사에서 준석은 업무에 집중하며 자신을 재건해 나갔습니다.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고 일에서도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가끔 유진과의 추억이 떠오를 때면 가슴이 아팠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그 통증은 조금씩 무뎌져 갔죠. 준석은 이제 과거에 묶여있기보다 미래를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민우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우연한 소식을 들었어요. 유진이 월세 원룸에 살고 있으며
소규모 회사에 취직했다는 이야기였죠. 서진우는 가족과 함께 해외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준석은 그 소식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더 이상 그들의 삶이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석의 새로운 삶이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그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뜻밖의 인물을 마주쳤습니다. 서진우의 아내 민지였어요. 그녀는 준석을 알아보고 먼저 다가왔죠.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준석은 당황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민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과 유진 씨의 일 알고 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됐죠. 준석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어요. 민지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 연락을 시도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웃고 살았을 거예요. 민지의 말에 준석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진우가 처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전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해외로 떠난 건 혼자예요. 가족은 여기 남았죠. 아이들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민지도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찼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고 했죠. 삶은 계속되니까요. 그 말에 준석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민지는 준석에게 물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준석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쁘다고요.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상처가 아물면 다시 누군가를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유진 씨나 제 남편 같진 않으니까요. 그 만남 이후 준석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가슴 한편에 자리한 배신의 상처, 그리고 유진에 대한 미련과 분노하지만 민지의 말처럼 모든 사람이 유진 같지는 않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했어요. 언제까지 과거에 묶여 살 수는 없었죠. 준석은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된 준석은 일에 더욱 집중했어요.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도 했죠. 경제적으로도 더 나아졌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유진의 소식이 들려왔지만 더 이상 큰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지나간 인연일 뿐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석은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예전에 우울하고 무기력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차분하고 단단한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죠. 준석은 생각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있지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유진과의 결혼 생활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희망을 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준석은 이제 새로운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하여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예전의 아픔은 가끔 떠오르지만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죠. 어느 주말 오후 준석은 동네 카페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준석은 그녀를 알아보았어요. 유진이었죠. 1년 만에 보는 유진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명품은 온데간데 없고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유진도 준석을 발견하고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유진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오랜만이네. 준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잘 지냈어. 유진은 자리에 앉아도 되냐고 물었고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죠.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여 다행이야. 준석은 유진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유진은 작은 회사에서 평범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했죠. 준석은 유진의 모습에서 이전의 교만함이나 냉정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친 30대 중반의 여성이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유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모든 일에 대해 너에게 정말 미안해. 준석은 그 말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막상 들으니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죠. 준석은 대답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모든 게 지나갔으니까. 우리 둘 다 각자의 삶이 있잖아. 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백했어요. 후회해. 매일 후회하고 있어. 서진우는 결국 나를 버렸고 난 모든 걸 잃었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준석은 유진의 눈물에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이 늦었다는 것은 유진의 몫이었죠. 준석의 삶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헤어지기 전 유진은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준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해 유진아. 우리는 이미 너무 다른 길을 걸어왔어.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 유진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도 널 만나서 사과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유진은 일어나 카페를 떠났습니다. 준석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유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아팠겠지만 지금은 그저 지나간 인연일 뿐이었죠. 준석은 커피를 마저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배려와 신뢰라는 걸 이제야 알겠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배웠어.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카페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준석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그의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과거의 상처는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준석은 카페를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